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고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아니니까 당연히 CCTV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그런 적 없다, 제가 피해 망상이다 하면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피해 학생에게 딱 하나를 시켰습니다. 바로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카톡을 보내게 한 것인데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우리 아이가 1년 넘게 은따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학폭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학폭은 지능적이에요.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괴롭히고 증거가 남는 카톡 대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메시지 앱을 씁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예 단톡방을 나가버리거나 아이들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물중 하나 없던 사건도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게 만든 비결, 오늘 그 증거 확보 전략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조치 없음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학폭위를 마치 형사 재판처럼 생각하세요. 물론 형사 재판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 때문에 100% 물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가 목적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폭행 사진이 없어도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 일치하면 이건 괴롭힘이 맞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즉 여러 개의 간접 증거가 한 개의 직접 증거, 즉 물증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학폭위입니다. 학교가 다 조사해 주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학교 전담기구의 의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이지 수사관이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의 지도를 그려서 학교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길을 따라서 증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변호사만 아는 학폭 증거 수집 실전 팁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작 불가능한 디지털로 흔적 남기기. 종이일기장은 나중에 몰았었다는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대신 나 자신과의 카톡이나 비공개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늘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A가 내 식판을 치고 갔다, 주변에 있는 B와 C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서버에 기록되는 방식은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위클래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신고하시기 전이라도 아이가 힘들어하면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작성하는 상담 일지가 있는데 이 일지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반년 전부터 고통을 호소해왔다라는 기록은 가해자의 부인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가 없다고요? 아니요. 전해 들은 자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입을 닫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땐 아이의 친한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리는 건 못 봤지만 피해자가 그날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했다, 또는 A가 평소에 피해자를 벌레 보듯 무시하는 걸 봤다 라는 주변의 증언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이런 진술이 3, 4명만 모여도 가해자의 부인은 힘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서와 소견서에 가해 학생의 이름이 적히진 않아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아이가 겪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그 내용이 진료 기록지에 남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증상이 학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인기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을 보인다면 위원들은 아이의 진술에 아주 강력한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5번째로, 이건 중요한데요. 학폭에 함께 가담한 학생들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세요. 가해 학생 무리 중에는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가 하나쯤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녀가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된다 라고 슬쩍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학생에게 나오는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해서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고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아니니까 당연히 CCTV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그런 적 없다, 제가 피해 망상이다 하면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피해 학생에게 딱 하나를 시켰습니다. 바로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카톡을 보내게 한 것인데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너가 나 때린 거 신고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내면 가해 학생들은 바로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 어제 병원 갔는데 그때 너가 발로 찬 허리가 계속 아파서 당분간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에 가해자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언제 찼어? 가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세게 찬 것도 아닌데 왜 오버해? 야, 그리고 그건 나만 찬 것도 아니잖아. 끝났죠? 가해자 본인이 때렸다는 사실과 다른 가해 학생이 있다는 것까지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자백이 담긴 캡처 한 장으로 뻔뻔했던 가해자들은 학폭위에서 결국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땐 이렇게 가해자들의 방심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요.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러냐?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답 모두 가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나눈 카톡 대화,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보낸 문자도 다 증거가 됩니다. 학폭위는 물증뿐만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읽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것은 가해자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물증은 없어도 진실의 흔적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엮어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해 학생들이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들은 증거 하나도 안 남겼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같이 가담한 학생 중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는 목격자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탈퇴해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단체 카카오톡방에 어떤 문제되는 내용을 누군가 캡처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한 경우, 이처럼 알 수 없는 조력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부터 가해 학생들의 진술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가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완벽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단호함입니다. 그 곁에 제가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답이 되었길 바라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증거가 될지 고민하신다면 주저 말고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물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박민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